문제들은 신의 손님입니다. 2024년 3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생애 진로 사정에 4가지 구조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진전강요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로 사정은 내담자의 직업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 여가 활동 등에 사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형적인 하루는 내담자가 의존적인지 또는 독립적인지 자발적인지 또는 체계적인지 자신의 성격 차원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강점과 장애는 내담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주요 강점 및 장애에 대해 질문한다. 네 번째, 요약이라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증진시킨다. 진전강요라는 것이 바로 생애 진로 사정의 4가지 구조이고요. 우리 1회 때는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에서 진로 사정 3가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왔었죠. 이제 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 그리고 여가 시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번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특정도 3가지, 작가제역 이렇게 외웠던 거 1차에서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 척도가 있고요. 카드 분류, 제노그램, 그리고 역할 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노그램은 직업 가계도라고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작가제역 질적 측정도니까 봐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 확장해 보기 보시면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을 상담자가 이해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사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이렇게 9개가 있으니까 이 9개 중에서 6개 정도 철저히 외우셔야 된다고 했었죠. 가의 전분 저번의 반변 이렇게 4, 5자 암기로 외웠단 말이에요. 3번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임금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 번 오른 임금이 하방 경직성이니까 내려가는 거에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유를 보실게요. 최저임금제 실시,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화폐 완상, 장기 근로계약, 효율성 임금제 이렇게 6가지 알아두시고 5개 쓰시면 되겠죠. 최강의 노화장 효율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들은 피부가 좋아서 화장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 최강의 노화장 효율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확장해 보기 보시면 효율성 임금제에 대해서 개념과 장점, 단점이 나와 있으니까 역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투사적 검사가 가지는 장점을 3가지 쓰시오 나와 있는데 우리 투사적 검사 하면은 직선서 시험에서 2차 실기를 보시면 되겠다고 했었어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객관적 검사가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투사적 검사의 장점을 보시면 내담자의 독특한 반응을 통해서 내담자 개인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요. 내담자의 의도적 방어 반응을 방지하고요. 내담자의 다양한 표현을 유도하며 풍부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에요. 두 번째, 내담자의 의도적 방어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호 갖다 찍는 거예요. 객관식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해 준다는 것이죠. 확장해 보기에 객관적 검사의 장점 우리 2회 때 했던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있으니까 6가지 잘 봐두시기 바래요. 5번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 모델을 쓰고 설명하시오. 부처하면 부탐전행 이렇게 외웠었죠. 학자까지 넣어서 외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부탐전행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쓰고 설명하셔야 해요. 이렇게 세 단계를 쓰시고 그 각 단계에 해당하는 말들을 설명을 쓰시면 돼요. 탐색 단계는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에 대한 해결 등이 이루어지고요. 전환 단계는 자기의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며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행동 단계는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탐색과 정보 수집,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중요하니까 계속 쓰고 외워주실 필요가 있죠. 확장해보기 역시 집단 상담의 장점이 나와 있으니까 장점과 더불어서 단점도 아울러 파악해 두세요. 6번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준거 타당도 개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리 첫 번째 표준오차, 두 번째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 그 다음에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 그 다음에 범위 제한 4개 있고요. 이 중에서 3개 골라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3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해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준거 타당도가 뭔지. 준거 타당도는 검사와 준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준거 타당도라고 하고요. 전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준거 타당도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시 타당도, 일명 공인 타당도라고 해요. 이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 현재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중요해요. 현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새로운 검사와 준거를 동시에 측정해서 두 결과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근무 성적이 좋은 재직자가 검사 점수도 높았다면 해당 검사는 준거 타당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인데요. 얘는 미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서 입사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이후에 근무 성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해당 입사 시험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하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7번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의 기본 개념으로서 ABCD EF 모델의 의미를 쓰시오. 지금 이 ABCD 모델은요, 홀랜드의 성격 모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2차 실기에서 나왔다고 했었어요. 1차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A는 과연 무엇이냐?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해서 선행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너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고요. B는 belief라고 해서 비합리적 신념 체계예요. 선행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체계이다. C, consequence는 결과이고요.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이다. D, dispute는 비합리적 신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논박이에요. E는 effect는요, 효과인데요. 논박으로 인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F, feeling이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긍정적이고도 수용적인 감정을 얘기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 문제 엄청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확장해보기에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의 기본 원리, RBT의 기본 원리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8번 진로 성숙도 검사에서 즉 CMI에서 태도, 척도 세 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우리 CMI에는 태도, 척도와 확장해보기에 능력, 척도 이렇게 두 개의 척도가 있다고 했어요. CMI에는 바로 이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보면
태도, 촉도 3개, 능력, 촉도 3개 이렇게 나와서 6점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여기는 태도, 촉도 3가지만 쓰시오 하고 6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태도, 촉도와 능력, 촉도 이렇게 각각 3가지씩 쓰시면 이렇게 제목도만 쓰면 돼요. 태도, 촉도는 결참, 독지타, 능력, 촉도는 자직, 목계문이니까 이 중에서 각각 3개씩 제목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6점 되는데 태도, 촉도 3개를 쓰시오 라고 나와 있으면 쓰시오만 쓰시오 설명하기가 설명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칸수가 좀 넉넉하다면 제목을 쓰고 설명까지 해주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해요. 결정성이라는 것은 서로 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이다. 참여도 관여도는 진로 선택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이다. 독립성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렇게 설명까지 해 두시는 것이 시험 보고 나와서 마음 편히 누워서 주무실 수 있어요. 시험 보고 와서 이걸 제목만 써서 설명을 안 했는데 맞냐 틀리냐 무지하게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인데 칸수가 좁으면요 어쩔 수 없이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3개만 쓰고 나오면 되죠. 땡큐요 완전. 근데 쓰는 영역이 스페이스가 좀 널널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제목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9번 직무 분석은 직무 기술서나 작업자 명세서를 만들고 이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여러 번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1회 때 나왔더니 또 나왔네요.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용도 4가지예요. 그래서 모집 및 선발, 교육 및 훈련, 배치 및 경력개발,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평가 이렇게 4개만 딱 쓰시면 바로 4점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10번에 긴지보고의 진로 발달 단계 중 현실기에 3가지 하위 단계를 쓰고 설명하셔 놨는데 이 긴지보고의 진로 발달 단계하면 환잠현 될 수 있죠.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있어요. 이 중에서 현실기의 하위 단계는 무엇이냐? 탐구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기 하위 단계 보시면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 이 탐구특이에요. 예전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인데 한동안 안 나왔어요. 18년에 나오고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4년도 3회차 시험 문제에서 요거 하나 딱 빠지고 나머지 문제가 우리 신해설 기출문제에서 모두 나왔다는 사실이요. 탐색 단계는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갖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한다. 구체화 단계 자신의 여러 특성을 고려해서 직업 목표를 구체화시킨다. 특수화, 정교화 단계는 자신의 직업 결정에 대해서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확장해보기, 긴지보고의 진로 발달 단계 환자면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11번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자질 5가지를 쓰시오. 상식적인 수준에서 역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되겠죠. 2번째, 진로 발달과 의사결정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직업 정보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력을 지녀야 되고 직업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매력, 상담자만의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5개 쓰시면 돼요. 확장해 보기에는 스트롱이라는 학자와 슈미트라는 학자의 상담사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성, 신뢰성, 매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11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 1차에서 엄청 많이 했던 것이죠. 생존계유단. 2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2번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또는 설비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3번째,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는
조사 대상 기간 중에서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 분류한다. 말들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떤 때는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두 가지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봐두시고요. 적용 원칙은 생복 산수공이죠. 이렇게 생복 산수공. 그래서 요 두 개는 필연적으로 많이 써보시고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13번. 심리검사의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 중 성능검사의 종류 6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성능검사의 실제적인 검사 도구를 이렇게 6가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능검사는요, 우리가 흔히 인지적 검사, 극대 수행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 검사는요, 지능 검사, 그 다음에 적성 검사,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검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고요. 거기에 따른 검사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수검자는요, 이렇게만 쓰고서 나왔는데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검사 도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능검사에는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그리고 스탠포드 빈의 지능검사, 뭐 다른 지능검사 또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적성검사에는 일반 적성검사와 적성분류검사가 있고요. 학업 성취도 검사에는 학업 성취도 검사와 표준학력검사 이렇게 두 개씩 일부러 놓는데, 지능검사 아는 게 많으면 지능검사에 대해 더 많이 쓰면 좋겠죠? 상관없어요. 어떤 검사든 6개만 쓰면 되니까. 이 성능검사와 대비적 성향을 지는 것이 바로 이 성향검사예요. 성향검사는 정서적 검사이면서 습관적 수행검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격, 흥미, 태도 검사 등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14번. 다음은 한국 직업사전의 작업 강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죠.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이요,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주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 그리고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키로수가 쓰는 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작업은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옵니다. 힘든 작업은요,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아주 힘든 작업은요, 40kg 이상이에요. 그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거 쓰시면 답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쭉 집계 답안에 나와 있어요. 확장해 보기에 숙련 기간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아주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것인데요. 수준이 일단 9수준 돼 있고요. 중간 단위가 5수준이니까요. 5수준에서 6개월 초과하고 1년 이하 숙련 기간이 바로 5수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서 외워 주실 필요가 있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지만. 15번.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서 진로 사정과 의사 결정 일기를 각각 설명하시고 나와 있는데요. 발달적 직업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하면 우리는 수포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로 자서전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진로 자서전이니까요, 주로 과거의 일상적 결정들을 기술하는 것이에요. 의사결정 일기는 내가 매일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일상적인 결정들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다. 이것도 벌써 10년 내에 2번이나 전 문제 나온 것이네요.
확장해 보기 보시면 슈퍼의 발달력 직업 성장 과정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했었죠. 문심자 양과 현태의 군이 결혼한다. 어디에서? 슈퍼에서. 이렇게 상담 과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16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우리가 다취수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꼭 순서대로 다취수조, 취수조 순서대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를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류 원칙을 볼게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에서 다취수조 이렇게 외웠다는 것이고, 확장해 보기 보시면 포괄적인 업무 분류 원칙 했잖아요. 포주 최색이라고 했어요.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그래서 다취수조와 포주 최색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 17번 표준화를 위해 수집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곡화, 절미법, 면적 환사법 이렇게 3가지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확장해 보기에는 확률 표집 방법에 대해서 단층 집계정, 단순 무선 표집, 층합 표집, 집락 표집, 계층 표집에서 단층 집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18번 완전 경제 시장에서 A 제품 단가가 1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단기 생산 함수가 다음같다고 할 때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저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일단 우리 이윤 극대화예요.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요. 단 임금이 빠졌어요. 단 임금이 150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임금이 있어야지. 왜냐면 이윤 극대화의 조건이 뭐냐면 한계 생산물 가치, 즉 VMPL이 시작의 임금률 W와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구하려면 일단 한계 생산량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MPL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MPL은요 우리가 흔히 델타 L분의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분의 델타 TP 총 생산량의 증가분에서 MPL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 투입량 여긴 0이고요. 노동 투입량이 1단계 증가잖아요. 1-0분의 총 생산량의 증가분 2-0니까 여기는 2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1에서 2 됐으니까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4-2에서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 똑같이 분모는 전부 1이죠. 3 되고요. 그리고 1.5 되고요. 0.5 되고 그리고 여기는 0이 되는 이렇게 MPL을 구했어요. MPL을 구한 다음에 이 VMPL은요 우리 흔히 어떻게 구하냐면 P 곱하기 MPL로 구하거든요. 이렇게 가격을 곱하면 VMPL이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지금 제품 단가가 1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을 곱하면 200 될 거고 여기도 200 여기가 300 될 거고 여기 100을 곱하면 150이 될 거예요. 이거 150. 왜냐하면 임금 150과 같아야 되잖아요. 임금 150과 같아야 되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 즉 노동 투입량 4단위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여기는 50이 되고 여기는 0이 될 테니까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발생한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처리가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최저 고용량은 4단위다. 그 시험 문제 보실 때 이렇게 표를 간단하게 구해서 딱 제시, 공식 이렇게 써주고, 공식 써준 다음에 표를 밑에 갖다 붙여서 딱 해주면 깔끔하고요. 채점자가 뭐 정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점수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저 고용량은 4단위이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 체크되는 것이에요. 강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제 완전히, 24년도 끝났으니까 25년도 필기, 실기, 직상사 시험 잘 보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